모 공적 자금을 지원받고도 또다시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3명에게도 각각 징역 3년에서 5년, 그룹 모회사인 금호건설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18만 803명으로 약 넉 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연휴가 지난 뒤 검사자 수가 몰리면서 하루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는 42명 발생했는데 10살 미만에서도 1명이 숨졌습니다. 다만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하루 전보다 94명 줄어 469명입니다. 오늘 밤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이 20에서 70mm,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는 5에서 20mm입니다. 내륙 곳곳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경북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라디오 10시 뉴스 아나운서 이광용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정계 입문 9개월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낸 윤석열 대통령. 정치 신인답게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요. 권위주의를 청산하겠다며 국정무대를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고요. 헌정사상 최초 출퇴근하는 대통령으로 기자들과 출근길 약식 회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른바 도어 스태핑은 윤 대통령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오면서 종종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사와 정책 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면서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 역시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떤 해법이 필요한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 개편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이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분야를 점검하는 기획 대담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정치 분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평가해보고 국회와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향후 과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과제라는 제목의 기획대담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말씀 나누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일단 두 분은 지난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일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네, 이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이게. 네,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네, 일단, 뭐,
점수로 하면 뭐 너무나 박한 평가가 있다는 걸 저도 잘 아는데요. 네네. 그래도 낙제점은 좀 면하게 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우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조차도 예. 그분이 정치를 잘하고 그래서 노련한 그 정치를 할 것이다, 선거 운영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좀 그 상황을 자각을 하고 자기보다 훨씬 노련한 사람을 주위에 참모를 포진해서 네네. 정치를 정말 이렇게 그 조언에 따라서 하도록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했죠. 뭐 차차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현재 좀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초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낙제점을 받아야 되는데 최근의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그랬고요. 네.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상당 기간 동안 대통령 지지율이 낮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네. 신경 안 씁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대통령실의 메시지도 그랬고 네. 윤 대통령 본인의 메시지도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최근에 대통령실의 메시지도 그렇고 오늘 윤 대통령의 메시지도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좀 잘 살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 그런 것은 변화의 조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런 의미에서 낙제는 면하는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네. 낙제를 면하는 점수가 몇 점 정도 되는지 점수는 저 학교에 따라 다르니까요. 네, 최창현 교수님 어떻게? 뭐 점수 이런 걸 떠나서 네. 지금 윤 대통령이 처음에 그 5.18 민주화 운동 그 사과하고 가서 이제 광주에 가서 그 임의위원 행진곡 제창하고 그 과거 보수 대통령한테 볼 수 없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예상대로 통합과 협치를 잘 해내겠구나. 그리고 또 여의도 정치와는 인연이 없는 분이니까 그리고 또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핸디캡이 있습니다만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는 게 오히려 더 상당한 기대를 걸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시도가 있었죠. 이제 기자들 문답, 출근시 문답, 이른바 도어 스태핑도 있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뭐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남북한 문제나 한미동맹 문제 이런 건 분명한 자기 색깔 드러내서 네.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여야가 입장은 다릅니다만. 근데 그 이후에 인사 문제 여러 번 지적되는 겁니다만 인사 문제도 그렇고 또 대통령의 그 도어 스태핑 때 그 문답하는 것 발언의 내용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분란 이런 부분들 이게 총체적으로 결국 이제 지지율 낮은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분구쇄신하겠다라든지 어떤 뭐 목표도 모든 게 다 국민이다 이런 건 좋습니다. 좋은데 적어도 오늘도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지금 왜 이렇게 지지율이 이반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제 보수층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많이 이탈했단 말이에요. 네. TK 지역에서도 지금 뭐 부정이 훨씬 높고 말이죠. 왜 이런 것인가를 전 대통령 스스로가 진단했어야 된다고 봐요. 오늘 같은 날은. 네. 다른 거하고 달라서. 네. 우리 기자회견 때 그런 거 뭐 대통령이 일일이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지금 대단히 위중한 상황이거든요. 지지율이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낮았고 같은 기간에 이번에 두 번째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20%대 후반대 그리고 30% 이제 전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적어도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진단이 좀 빠졌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좀 애둘러 했거나 좀 이렇게 회피한 듯한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취임 100일의 모습은 아니었지 않는가. 아직 뭐 100일밖에 안 지나고 뭐 1700일인가 뭐 남았다며요. 그렇게 오래 남았으니까 아직도 뭐 시간은 많아요. 얼마나 바뀌면 되는데 적어도 네. 그러면서부터 저는 상당히 기대에 어긋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가 중요하다.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봤으니까 네.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반등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나온 김에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지금 왜 그러면 지지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원인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국민 3명 가운데 2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긍정평가는 28%에 그쳤고 부정평가는 67%에 달했는데요. 일단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KBS 뉴스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여론사도 대동소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일단 원인 진단을 좀 한번 먼저 해주십시오. 노동일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워낙 박빙이었잖아요. 네.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냥 49대 48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그냥 거의 양쪽으로 국민들이 쪼개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48% 윤석열 후보를 찍지 않은 네. 그 48%는 지금도 여전히 뭐 국정운영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지지율은 이제 그 본인을 지지했던 49% 국민들도 일부가 이탈했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정운영 평가와 이제 개인적 지지율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지지율 이렇게 얘기하면 이른바 보수층,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그 정권 교체를 원했던 사람들은 지금의 국정에서 본인들의 기대와 달리 너무나 어떤 보수층 이른바 지난 정권에 있어서의 이른바 적폐청산 네. 이런 문제가 너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의 실망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렇게 SNS라든지 또 기사에 대한 달리 댓글 같은 걸 자세히 보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물론 여론조사 나타난 것들은 인사 문제, 소통 문제, 태도 문제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과는 달리 이른바 보수층에 대한 이 실망은 뭐냐면 그야말로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 청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좀 성급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돼서 이게 뭐냐.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실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주출 나오면 인사 문제, 태도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오늘도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조금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그냥 기자실 있는 저는 그게 지금 오늘 한 데가 기자실이 맞죠? 네네. 용서 안에 있는 대통령실에 기자실. 있던 기자실 1층에 거기서 그대로 하는 건 참 좋긴 한데 너무나 뭔가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은 너무 많이 그런 걸 한다. 그야말로 쇼라고 하는 데서 부정적 평가를 한 분도 있는데 무슨 음악을 깔고 뭔가 연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오늘은 날 것 그대로를 있는 진솔한 모습 그대로 보여준다는 건 참 좋은데 네. 그러나 대통령이 권위주의를 의식하는 것과 권위와는 다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이라면 뭔가 좀 있을 법한 국민들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네. 실체 못지않게.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너무 날 것 그대로 저 윤석열 대통령 오늘 본인도 그랬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투명하게 보여주고 네. 저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도긴 한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뭔가 그런 점에서 있어의 국민들이 느끼는 뭔가 다른 점 대통령다움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은 좀 상당히 좀 연출이라든가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다. 그런 점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보신 분들이 아마 이번에 처음 보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정부 부처 브리핑룸 정도 크기가 아닐까. 네. 기자들이 노트북을 갖고 들어가지 못했는데 또 미리 사전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추정컨대 이 키보드 치는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게 들리면 안 될 정도의 그 정도 크기 규모라서 아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꾸 대통령께서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잘 안 들리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가 그 정도면 저는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 기획된 그런 거라고 그런 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일단 윤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에서 진솔한 모습 일단
날 것 그대로지만 또 한편으로 평가를 할 땐 진솔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긍부정에 관한 부분들 같이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지율이 낮은 원인은 49%를 정도 지지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보수층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잘못된 걸 좀 청산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그건 또 저는 아닌 것 노동현 같아요. 교수님 지적해 제 생각은 주셨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최창현 교수님께서 뭐 그런 분도 있겠죠. 있는데 예. 제 주위에도 보수층이 굉장히 많아요. 예. 되게 중도 보수층이 많은데 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이재명 이제 의원을 얘기한 경우겠죠.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 의원에 대한 지금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법 리스크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답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보수층의 이탈 이반은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지금 야권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저는 이탈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건. 그런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본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 같은 거. 네. 사실 그건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사실과 좀 달리 과장된 면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론이라는 게 지금 48.6%였는데 29%, 28%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뭐 24%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30%대 초로 보고 어쨌든 많이 지금 이반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지난 정권에 대한 이른바 그 수사가 미진해서 이렇게 이탈했을까? 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윤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뭔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좀 어긋난다라는 거거든요. 뭔가 야당도 계속 뭐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당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국정 운영의 주도 세력은 여당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야당이 그렇다 치더라도 통합과 협치를 계속 강조해 왔는데 그런 노력이 좀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여소야대가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인사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게 어쨌든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쳐나가겠다는 걸 얘기하면 저는 금방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주로 이제 지적되는 게 아까 우리 노 교수님 말씀처럼 그 뭐 인사 문제, 뭐 독서 문제 이런 경험 부족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있는 건데 그런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을 보여준다면 되는데 예. 지금 아주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꾸 피해 나가면 국민들이 더 답답해하는 거거든요. 전 그런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원인 아닌가. 그러니까 의외로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워요. 일단 윤 정부가 잘 돼야 야당도 잘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엄청나게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뭐지 광우병 이런 게 있었다고요. 네. 그건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근데 이거 지금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건 좋게 말하면은 빨리 고칠 수 있는 것이고 나쁘게 본다면은 더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거 하기 나름이에요.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분의 원인 진단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게 100일 기자회견 때 한편에서 지금 이제 최창윤 교수님께서 평가하신 분석하신 내용에 따르면은 100일 기자회견 때 뭔가 좀 분위기 쇄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적 개편에 관한 문제든 아니면은 그동안에 여러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뭐 일종의 이제 사과의 메시지든 성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밝히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아쉬워하는 측이 한편으로 있을 것 같고요. 노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했던 거 그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섰으면 좀 새롭게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있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 같아. 적폐청산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결국은 이제 실망하는 층으로 돌아갔다면 그런 부분들 좀 더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했다고 보십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조금 이제 굉장히 제일 주목해봤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인적 쇄신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인사 쇄신 문제. 근데 그 전체 메시지는 충분히 알고 있다 그것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든지 예.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바꾸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을 어디서 뭐가 문제됐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그 전체적인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을 제일 뭐 좀 주목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는데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적 쇄신 얘기했습니다. 저도 얘기했고 뭐 오추 교수님도 얘기하셨고 특히 이제 뭐 대통령실의 어떤 실장을 바꿔야 된다든가 뭐 정무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든가 또 정무적 기능을 혹시 보강해야 된다든가 네, 네. 여러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나온 메시지가 뭐였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적 인연을 굉장히 중시하고 또 여론 지지율 좀 떨어진다고 뭐 3개월도 안 된 사람들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 조금 바뀐 거죠. 쇄신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검토하고 있는데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저는 네. 그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뭐 이래서 DJ나 YS 같으면 뭐 DJ는 그랬던 것 같지 않고 YS는 문제 그 하루아침에 그냥 아침에 바로 뭐 이 속된 말로 날려버렸죠. 날려버리고 그냥 바꿔버리고 놀랬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저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진단을 여러 가지 했는데 네. 진단을 잘해야 처방이 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병원 가면 뭐 엑스레이, CT, 초음파, 뭐 MRI 다 찍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서 뭐 과잉도 있지만 진단을 철저히 해야 제대로 처방이 나오니까 인사 문제 우리가 아까 뭐 여러 사람 얘기하지만 인사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다 지적하잖아요. 근데 인사 문제라고 하면 대체 뭐가 문제냐? 어떤 잘못된 사람을 기용했다는 거냐? 아니면 검증을 잘못했다는 거냐? 네. 아니면 검증도 추천도 검증도 제대로 잘 됐는데 아니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이거 내가 추천한 사람이니까 이거 그냥 씁시다 이렇게 했는 건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면밀히 분석해야죠. 인사 쇄신 하더라도. 네네. 뭐 철저한 진단에서 뭐 추천, 검증, 판단, 기용 그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잘 점검해 봐서 추천부터 잘못된 것인지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최종적으로 그걸 자료를 놓고 판단한 과정에서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사람을 바꾸든 보강을 하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진단이 제대로 되고 처방이 나오면 네. 저는 뭐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뭐 반등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최상희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저는 사실 인적 쇄신보다 예.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도어 스태핑 때 몇 개 약간 이제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예.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인용되는 것 같긴 하던데 언론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해요. 뭐 저기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이런 인사 받느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두 번 나오면 되는데 네네. 그것도 약간 대통령실로서 억울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게 몇 개 있었잖아요.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걸 좀 고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사적 채용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 뭐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일단 아주 고위직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 국민들의 정서와 그게 정서의 문제도 있거든요. 공정, 상식, 정의 이런 걸 워낙 많이 얘기했던 분이고 그래서 그런 걸 좀 고치면은 전반적인 인적 쇄신이 너무 빨리 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대통령으로서는. 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걸 다 어떻게 바꾸니까 사실. 네. 비서실장도 바꿔야 되고 정무수석 바꾸고. 그래서 말하자면 국면 전환을 위한 인적 쇄신. 이게 워낙 우리 정치의 문법이거든요. 전 그런 걸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문제된 인사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말하는 것. 거기 반응하면 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대표성, 책임성, 반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말하는 게 좀 지도부나 지도층이나 또 집권 세력이 볼 때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게 민주주의라는 체제의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반응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갈아주고. 네네.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얘기 극우 유튜버에 뭐 누나가 뭐 어디 있다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예요 사실을.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무슨 엄청난 인적 쇄신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완전히 다 바꾼다 그게 부담스럽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여론이나 언론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 해라 그러는데 그건 좀 지켜보고 이래서 더 지지율이 떨어지면 하겠죠. 그거는. 저는 그 부분보다도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들어라. 그 이른바 국민의 눈높이에요. 우리 흔히 예. 하는 말로. 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중도층들의 생각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지지 안 해요. 예. 야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이른바 보수 진보 양극에 있는 분들 그건 절대로 안 바뀐다고요. 중도 진보나 중도 우선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48.6%에서 28%, 29%, 30%까지 내려온 거는 이분들이 움직인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무튼 이분들이 뭔가 이런 건 좀 있어. 물론 그분들도 다른 여론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향후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저는 오늘 기자회견은 썩 그렇게 국민들의 민의에 많이 다가온 것 같지는 않아요. 진단이나 이런 것들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 고쳐 나가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노동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국정운영 부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1순위 요인으로 꼽혔던 게 인사 문제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검사 출신들이 주로 포진한다거나 권력기관에 검사 출신들이 많이 간다거나 그리고 장관급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일종의 결격사유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에 대한 거라든가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공석 그리고 지금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석이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검찰총장도 지금 이제 일종의 이제 후보 추천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인데 일단 인사가 너무 늦게 나는 것 우리 인사하는 과정에서 보여졌던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면 당연히 부정적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이 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가. 네. 마지막 문제 먼저 얘기하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은 처음부터 임명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인데 네. 코로나 여전히 창궐하고 있고 국민연금 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서요. 네. 그런데 지금 전혀 수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단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군가 장관 좀 하시죠 하면 가족들이 결사반대한다는 거죠. 네. 아마 미쳤어 그런다는 네.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조금 너무 이제 풀이 좁은 거 아니냐. 사람을 구하는 데서 널리 사람을 구하지 않고 아까 연결되는 거겠죠. 검사, 검찰 출신, 자기 아는 사람, 그리고 서울대 출신. 서울대 출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능력 위주라고 하는 것이 학력과 능력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학력이 좋은 사람이 능력도 있을 수 있지만 학력은 좋은 사람 나름대로 또 그런 쓰임새가 있죠. 예. 점수 잘 맞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무위원 대한민국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보고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오히려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기 아는 사람, 검찰 출신 많은 것도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학력이고 실력이라는 전문성이라는 그런 점 그것도 벗어나야 하고 구인난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 그래서 이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거에 네네. 그래서 공감했습니다. 많이 네. 그분이 얘기하신 거. 또 김강립 차관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분은 무슨 정파성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임명하면 이미 상당한 정도 검증이 돼 있고 그러면 박수 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공감하는데 그런 식으로 예전 DJ가 그 첫 번째 비서실장을 김중권 실장을 임명하면서 굉장히 쇼킹했잖아요. 예. 그리고 경제팀을 전부 다 김종필 총리가 이끌던 그 자민련 출신에 맡겼고 그분들 보수 중에 보수 유신본당들 아니에요. 본인 말대로 DJ 말대로 JP 말대로 그런 분들에게 맡겨서 저는 그거 자체가 통합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협치가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현재 야권 민주당 진영에 있던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면 거절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은 잘 못 들어봤잖아요. 몇 분에게 제의했는데 그분들 거절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눈을 크게 뜨고 그런 사람들을 구하면 검사 검찰 출신 편중 또 학력에만 치우치는 또 구인난을 겪는 그런 것들이 함께 다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면적인 인사 개편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였던 인사 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좀 감지할 수 있을 만큼의 기대치 정도는 적지 않은 분들이 가졌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면적인 인적 쇄신해라.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하루아침에 바꾸기도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론 언론들에 의하면 역대 대통령보다 윤 대통령 주변에 윤 대통령과 관련된 선후배가 많다라는 것. 네. 검찰 출신이 좀 많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이 지인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라는 것. 지난번에 그리고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 네. 그런 부분들도 지지율을 깎아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당내 분란. 예. 어떤 면에서 볼 때 윤 대통령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도 많이 그러는데 그 부분 포함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분란. 지금 오늘 이제 그 신문기인데 발표 내일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르면 예. 그 가처분 신청 이준석 대표가 했던 가처분 신청이 내일 나온다는 건데 그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일단 우리 국민들은 분열하는 건 싫어합니다. 네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집권 세력이 지금 분열하고 있고 서로 지금 적의와 적개 가득 찬 발언들이 오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대통령은 이제 거기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리더십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들은.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논평하지 않으면 차라리 이런 날은 아까 우리 이 노 교수님이 너무 날것으로 보여줘서 문제가 된다는 이럴 때 날것으로 보여줘야 돼요. 있는 그대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내부 분란이 됐기 때문에 미안하다. 이게 날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그게 윤 대통령의 장점이거든요. 화통함, 뭔가 품 넓은 거, 거치원 화법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장점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차라리 그 처신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잘못된 거 얘기하고 사과 구하고 앞으로 그게 안 그러겠으면 이러면 좋은데 그냥 뭐 그거 나 논평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현재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거죠. 네. 일단 앞서 저희가 이 부분까지 좀 질문을 드리고 잠깐 화제를 바꿔서 이제 다음 주제로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기자들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질문을 기회를 얻지 못해서 질문을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사적 채용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문제 뭐 조용한 내조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제2부속실 설치하는 문제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노승일 교수님. 글쎄 이제 과연 그 이른바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네.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적 채용이라는 게 무슨 공개 채용을 안 했다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아는 사람을만 채용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청와대까지 그래서 그렇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공채한 적도 없고 전부 다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뭐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어공 빼고는 늘공 빼고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인연 고리 때문에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지금 아직 그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갔든지 모르니까. 뭐 심지어는 뭐 20몇 년 전에 무슨 대학원을 같이 다닌 사람도 였다는데 거기 김건희 여사와 인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만약에 이제 그런 면에서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인연 때문에 능력이나 자격이 안 드는 사람이 들어가는 건 절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이제 꺼려야죠. 굉장히 그런 몇 때 조심해야 될 문제죠. 그런데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2부속실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부속실이라도 뭔가 시스템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면서 동시에 그런 조직이 있으면 뭔가 좀 견제가 되는 거죠. 주위에 그런 사람들 계속 어떤 뭐 공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만나려고 해도 그 사람들한테 체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서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런 면에서 고집 부리지 말고 만약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와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는 게 정말 그 금과 억조 파괴할 수 없는 공약이라면 현재 있는 부속실에 김건희 여사 전담 조직을 두면 될 거 아닙니까? 공적으로 움직여요. 어떤 걸 하든 면담을 하든 어떤 사람이 만나든 그것이 공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더구나 빨리 윤 대통령께서 얘기하셔야 되는 거 오늘도 저도 그거 좀 누가 질문했으면 좋겠는데 특별감찰관 언제 임명하실 거냐 해서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무슨 뭐 누구죠 뭐 건진법사인가 뭐 그 사람하고 뭐 대통령실에서 경고를 발했다면서요. 그 사람이 지금 뭐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니까 조심하라고. 그럼 그 사람은 민간이기 때문에 또 뭐 어떤 뭐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개입하면 또 무슨 민간이 사찰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니까 저는 국회가 추천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대통령께서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테니까
국회에서 좀 빨리 추천해달라.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실체가 없다면 소문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공적 그 감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네. 최창현 교수님 어떻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감찰관은 임명하는 게 맞아요. 너무 공석이 오래됐고 자꾸 그리고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대통령 스스로나 대통령실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여론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국민의 민의의 방향을 대충 알고 아까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어요.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다 국민이다. 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정확한 예. 진단이에요. 가장 큰 진단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언론도 얘기하고 있고 보수 진보 다 떠나서 야당은 물론이고 그렇다면 특별감찰관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자꾸 늦추느냐 이거예요. 자꾸만 득점 요인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건 다 제끼고 감점 요인만 자꾸만 하게 되니까 당연히 중도층이 이탈할 수밖에 없죠. 이탈하면 당연히 지지율은 떨어지는 것이고 국정 논의는 더 떨어지고 더 초조해지고 그 악순환이 되는 거고 야당의 공세는 더 강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빨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가를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그럼 답은 바로 나온다. 네. 그런 말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그동안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대담 3부작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정치 분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집중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최청열 용인대 특임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끝, 당신을 위한 뉴스 알고리즘.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를 듣고 계신데요. 계속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제를 바꿔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약식 기자회견, 이른바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노동 교수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굉장히 날 것 그대로의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다고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사실일 것 같은데요. 근데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일종의 태도 논란을 좀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에는 굉장히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일각에서는 도어 스태핑 중단해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더 정제된 발언을 내놔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앞으로 계속하겠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소통이라는 게 뭔가부터 일찍부터 이건 과유불급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과유불급이다. 네.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너무 기자회견 안 한다는 것 때문에 비판받았잖아요. 네네. 연례 행사로 하고 예. 그냥 뭔가 행사처럼 막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그런데 이건 매일매일이 도어 스태핑이라는 족보 없는 그런 명칭을 쓰면서 매일매일 회견이잖아요. 예. 회견이라면 오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미흡하지만 준비된 장소에서 딱 그 자리를 잡고 서서 정식으로 제대로 된 질문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기자회견이지 이렇게 출근길에 쉬어가게 하면서 뭐 그걸 기자회견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준비되지 않은 발언이 나가는 게 또 문제지만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매일매일 아침부터 대통령만 부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참모들이나 대통령실의 참모들이나 내각에 있는 그 장관들이나 중요한 다른 사람들이 부각될 여지가 없어버려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들은 그거 해명하기 바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제일 첫 번째 제일 좋은 건 도어 스태핑은 안 하는 게 좋다. 대신 오늘 같은 기자회견을 자주 하시라는 거예요. 정식으로 기자실에 가서 거기 가서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흔히 처음 얘기할 때 미국 대통령들도 어디 백악관론 지나가다가 기자들한테 이렇게 뭐 잠깐 짧게 얘기한다 이런 컨셉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매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어쩌다가 한번 외부 나갈 때 기자들하고 잠깐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매일매일 출근길에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안 하는 게 좋겠지만 한덕수 총리 얘기처럼 대통령께서 고집이 좀 세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강력한 의지를 보였잖아요. 매일매일 하겠다고. 예. 이거야말로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드는 그런 하시라고. 좋습니다. 그러면 매일 하시려면 철저하게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새벽잠을 줄이시든지 밤잠을 줄이시든지 해가지고 참모들하고 소통하고 요즘 무슨 참모들하고 꼭 같이 모여야 소통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단체 SNS도 있고 이메일로도 있고 얼마든지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정말 그 언어의 그 대통령다운 언어를 쓰는 DJ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예. 대통령. 그분도 아시는 분들이 그러는데 그냥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오는 발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준비해서 나온 발언이지 즉흥적으로 묻는 데 대해서 그냥 막 답한 거 없다는 거예요. 전 대통령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네. 예. 대변인이 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번에 뭐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홍보 수석까지는 아니더라도 홍보 특보를 좀 임명하지 않겠느냐. 뭐 김은혜 전 의원을 임명하는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100일 기자회견 때 국정 홍보에 좀 주력하는 모습을 20분 정도 이제 이 문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좀 관련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과가 너무 안 알려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1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네. 너무 이제 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거죠. 인사 문제 그리고 뭐 소통 부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초조했을 거고 처음 기자회견 하는 거니까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 워낙 상황이 지지율이 너무 낮은 상태니까 국정에 대해서 많이 성과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때 같으면 얼마나 자수했는데 네. 지지율이 낮은 것들 이런 부분들에서 언론이 지금 국민이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성과 막 얘기하니까 과거 정부도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도 성과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탈원전 얘기도 하고 이제 서해 북송 얘기도 하고 탈북 어민 얘기도 하고 소득주도 성장 폐기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걸 조금 더 줄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역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네. 역시 중요한 거는 아까 도스토옙이 얘기했습니다만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 도스토옙은 대통령이 워낙 이제 원하니까 하긴 하되 방식을 좀 바꿔라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건 부담스러워요. 현안이 매일 어떻게 대통령 얘기를 합니까? 예. 한 좀 횟수를 줄이든지 방식을 좀 바꾸든지. 그래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딱 하고 해갖고 와서 정제되고 절차된 발언. 그럼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워낙 대통령 의지가 강하니까. 네네. 그렇게 하면 좀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방식은 대단히 신선했다. 그런 마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두 분 말씀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종합하자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에 대해서도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종의 이제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문제일 것 같아요. 또 자연스럽게 이준석 전 대표가 됐죠.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의 문제. 일종의 이제 집권 초기에 집권 여당이 이렇게 내분에 휩싸이는 것도 참 보기가 어려운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의 당정 관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노동인 교수님. 보기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사상 초유의 광경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전직 대표라고 불러야 되나요? 뭐 잘 모르겠지만 이미 전 대표? 네, 이미 전 대표라고 하는 분도 있던데 네네. 아니 여당 대표가 저렇게 뭐 분란을 일으키고 분란의 중심에 서고 그 대통령은 또 그에 언급조차 좀 회피하는 그리고 또 대통령 이렇게 100일 기념 기자회견 기념식 아닙니까 일종의 예. 그거 하는데 그야말로 조롱하는 표현을 하고 불경스럽게도 그 대통령 말씀 못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발언을 하는 이런 광경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 생전에는 네. 그 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저는 물론 이제 이 자체를 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나 저는 국정의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인 이상 이 문제도 오늘도 아까 최창희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럼 언급하셨어야죠.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준석 대표는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다든지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분명한 딱 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도 결국은 윤 대통령의 어떤 뭐 정치력 좀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 면에서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참 정치를 노련하게 잘할 것이라 기대한 사람은 없었지만 네. 그럴수록 과거 무슨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를 뭐 맡기면서 경제는 당신 대통령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사람을 정무적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정치적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항상
그 의지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너무 좀 소홀했다. 예, 그런 면에서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역량을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지 않고 본인이 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치적 어떤 혼란상이 온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그런 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창희 교수님도. 좀 야당의 원로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에게 꼭 자리를 주라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것도 바로 통합이라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정치권이 네. 있지 않았고 예. 여의도에 있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야를 막론하고 두루두루 얘기할 수 있고 꼭 무슨 여야 원내대표 만나고 국회의장단 만나고 이런 거 말고 저녁 때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야당의 뭐 원로들 많이 있잖아요. 예. 여당 원로도 많이 있고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나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한번. 저희가 어려운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대충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선배님 좀 조언 좀 해 주십시오. 네네. 이게 쌓이면 이 자체가 굉장히 신선해 보이거든요. 그게 도어 스태핑과 맞물려야 돼요 그런 게. 네네. 도어 스태핑이나 대통령실 옮긴 거는 결국 소통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결국은 야당과 소통 잘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통합이나 협치를 한다는 거 많이 좀 없어졌어요. 대통령 언어에서.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 그 얘기가 자꾸만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야당과 점점 간극은 점점 벌어져요. 현실이 여서야 되고. 예.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원래 윤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그 부분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돌아가서 남들이 못했던 거 여의도 정치인들이 못했던 걸 하면 돼요. 저녁에 막걸리 한잔 먹고 형님 좀 봐주십시오. 그럼 박홍원 원내대표 전화 걸어서 야, 우리 만납시다. 그럼 처음에 야당이 거부할지 모르죠. 그래서 자꾸 쌓여봐요. 이 친여선이 있구나. 그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공통 집합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면 그걸 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답은 나와 있는데 참 답답해요, 진짜. 근데 그러면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시간이 벌써 이제 10시 50분을 넘어서고 있는 시간이라서 제가 뒷부분의 시간들이 뭐 질문 드릴 게 좀 있어서 좀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의힘 내부 혼란상 어떻게 정리되면 좋을까요? 법원의 뭐 판단 그걸 좀 제외하고서라도. 저는 이 문제는 초창기부터 예. 정치적 문제니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운동 당시 생각해 보세요. 이준석 대표 그때도 영전히 목리 부리고 막 땡깡 부리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홍준표 지사 시장 말에 분탕질하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겠지만 가서 끌어안았잖아요. 예. 그 선거 이기기 위해서. 예. 지금도 어떻게 했어요? 속을 부글부글 끓겠죠. 저라도 안 그렇겠어요? 정말 속된 말 한번 쥐어박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좀 과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네, 옛날처럼 귀양 보내거나 언론을 막을 수도 없죠. 강제로 지금. 네네. 그렇다면 저는 여전히 이건 정치로 풀 수밖에 없어요. 합법적 판단이 나와도 이준석 대표가 조용히 하겠습니까? 그럼 이준석 대표 만나가지고. 그렇죠. 윤 대통령께서 만나셔서 네. 옛날처럼 그렇게 한번 그걸 안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또 계속 분탕질을 한다. 네. 그러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이 대표가 돌아가는 거죠. 네. 윤 대통령께서도 정치적으로 좀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창기 교수님 어떻게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예. 그게 바로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예요. 대통령이 껴안는 거. 네.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 하더라도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럼 앉는 거죠. 과거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배신의 정치를 해가지 말고 예.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얘기할 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리고 국회법 개정 동의하니까 배신의 정치 해가지고 날린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안 좋았잖아요. 결말에. 그러니까 국정 운영 그런 전직 대통령들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라 이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네네. 지금 얼마나 분란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만나면 돼요. 정치가 법이 못하는 걸 정치가 하는 게 정치의 가능성이거든요. 그것도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자꾸 그거 난 뭐 논평 안 한다 이러니까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저분이 다 알고 있는데 왜 논평 안 할까? 기자회견이 그런 거 논평한 자리인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바꿔라. 100일밖에 안 됐으니까 전혀 늦지 않았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네. 조금 더 빨리 끌어안을 것 같으면 조금 더 빨리 끌어안았어야 효과가 좀 극적으로 나타나지 그래서 그렇게 않았을까.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거예요. 진짜 지금 해도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당내에서 뭐 비대위 체제 전환한다, 뭐 당원 당규에 대한 해석권이 그거 어떻게 관계없이. 된다 이런 거 네, 관계없이 관계없이 그냥 정치적으로 이 만나서 문제를 하면 돼요. 풀었으면 훨씬 나았을 뻔했는데 이게 좀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았다 이런 점들까지 같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야당과의 협치 문제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정치 분야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 또 앞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급한 게 대통령실의 대폭적인 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대통령실 슬림화 별로 바람직한 결과가 안 나올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대통령실이 군림해가지고 청와대가 군림해서 뭐 행정관이 합참의장 불러다가 뭐 야단치고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지만 네. 지금 각각의 부서들이 따로 놀잖아요, 다. 그거를 핵심적으로 조율해서 국정 운영 아젠다로 끌고 가는 것은 대통령실밖에 할 수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실을 대폭적으로 보강해서 뭐 정책실을 말든 뭐든 간에 그런 데서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을 힘있게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특보 이런 거 말고 그런 말고 제대로 된 개선 라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강해서 그런 식으로 정책 조율 기능도 강화하고 국정 운영을 그쪽에 중심이 돼서 끌고 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참 그게 가장 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 야당과는 당연히 이제 여러 차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 교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차례 얘기를 해야죠. 초창기 아마 그런 얘기 있었죠. 무슨 돼지갈비 먹자고 소주 한잔 하자고 초청했는데 안 한다고 해서 그 이후로 어떤 물밑 접촉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얘기해야죠. 뭐 아니면 본인이 김치찌개 끓일 테니까 같이 먹자 이렇게 김치찌개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뭔가 자꾸 손을 내밀고 그 결국 손 자꾸 뿌리치면 야당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고 비난이 돌아가는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창희 교수님. 전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게 본질은 아니라고 말씀드려왔지만 지금쯤은 인적쇄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쯤 됐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뭐 사람 바꾸는 거죠. 사람 바꾸고 중요 보직 바꾸고 그리고 보강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건 다 또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야당에게 협치를 다시 더 강화해야 돼요. 그동안 야당과의 협치나 통합 이런 그 메시지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걸 다시 해서 야당이 계속 거부할 거예요. 아마 야당도 총선 다가오고 있고 후년입니다만 그게 조금 더 막 밀면 무너질 것 같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러면 야당이 이걸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할 일은 통합의 아젠다를 다시 갖고 가라. 다시 원점으로 검찰총장 할 때 마음으로 강단 있게 정의 공정 상식으로 가면 되는데 윤 대통령의 이미지 검찰총장 할 때 이미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인데 어떻게 대통령 해라고 했지만 국민들이 뽑아줬던 물론 근소한 차이였지만 그때보다 많이 실망한 이유를 다시 돌아보면 돼요. 그게 초심입니다. 그게 초심. 그러면 대통령실에 답도 나올 것이고 답은 다 거기 있어요. 본인이 알 겁니다. 아는데 너무 대통령이 과욕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 보인 게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실도 보강을 하고 바꿀 사람에서 바꾸고 쇄신하려면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대통령실 책임 있죠. 비서실장도 그렇고. 바꿔줄 필요 있는 거죠. 당장 바꾸라는 게 아니라 더 이게 안 된다면 그땐 서두를 더 이상 뭐 주저하지 말고 여론을 따르라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다시 한번 인사 문제에 관해서 재짚어보겠다 이런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저희가 좀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기획대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과제 오늘 정치 분야를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열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